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파산 관제인이 직접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실제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보고서를 보면요. 한 분이 이제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 안에서 사건의 핵심을 좀 파악하고, 그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이 보고서 안에는 채무 규모나 자산 상태 같은 객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좀 개인적인 사정들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익명 처리된 채무자 오호 씨의 사례를 보면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보고서 대상자는 60세 여성이신 채무자 오호 씨인데요. 이분이 파산에 이르게 된 뭐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파탄 시점은 2023년 11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원인은 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생활비의 지출도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재정 압박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기본적인 생활고가 일단 있었군요. 그런데 듣기로는 아드님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좀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게 2022년 10월인데요. 그 아드님 신용 상태가 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부탁을 해서 채무자 본인 명의로 화물 운송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상호는 익명 운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2톤짜리 냉동탑 차를 할부로 구매하신 거죠. 아, 본인 사업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아들이 이제 그 차량으로 운송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가족을 돕거나 부양하려다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험에 빠지는 경우요. 네, 참 안타까운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파산까지 연결이 된 건가요? 아들 사업이 잘 안 됐나요?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드님이 운전하던 그 냉동탑 차가 아주 큰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은 수리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됐고요. 아드님 역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인명피해까지 있었군요. 네. 결국은 운송사업 자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량 할부금이나 다른 빚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서 결국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사고 관련해서 보험 처리 같은 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있나요? 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던 걸까요? 보고서에 보험 처리 관련 세부 내용까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완전히 파손, 전파됐다고 하고 아드님 치료도 길어졌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당장 사업이 중단돼서 수입도 끊겼을 거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보험금만으로는 이 늘어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빚이 아까 꽤 많다고 하셨는데 네, 총 채무액이 약 1억 5,522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이요? 와, 네, 이게 주로 신한카드 외에 한 6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데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돈은 주로 생활비로 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화물차 할부금 이런 걸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할 만한 자산 같은 건 좀 남아 있나요? 실질적인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무한 상태예요. 유일하게 이제 재산 목록에 올라 있는 게 그 사고난 냉동탑 차인데요. 이것도 보고서상으로는 시가 없음, 그러니까 영원으로 평가됐고요. 폐차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차량에 우리카드 명의로 담보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액이 약 1억 3,210만 원이에요. 네, 담보물은 가치가 없는데 그걸 담보로 잡은 빚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1억 3천이나. 이야, 이거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담보물은 소멸했는데 채권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산 관제인이 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군요. 아까 가족들 재산까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파산 절차라는 게 단순히 채무다 본인 재산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님 같은 직계 가족의 재산 현황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가족한테 몰래 넘기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걸 막기 위해서군요. 네, 그런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표준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살돈 보고서를 보면요. 채무자 오오 씨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받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 채무자는 남편분하고 둘째 아드님하고 같이 전세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모든 조사를 진행한 파산 관제인 홍연필 변호사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였고 최종적인 의견은 어떻게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번호 5에 대한 결론이요. 네, 파산관제인은 기본적으로 법원을 도와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경우 처분도 하고요. 그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걸 상세히 조사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그런 중립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과거 소득 이력이라든지 자산과 부채 내역, 파산 원인, 특히 그 아들 관련 사업 내용 같은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혹시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정황은 없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결국 빚을 탕감해주는 그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네, 보고서에서는 결론적으로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거나 하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면책 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거죠. 혹시 채권자들 쪽에서 반대는 없었고요.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요. 네, 보고서상으로는 채권자들의 이의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 이상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무자의 좀 딱한 사정을 감안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이 파산 절차를 이제 종결, 그러니까 폐지하고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보고서 한 편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고, 특히는 가족을 도우려다가 생긴 일이 이렇게 한 개인을 파산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현실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산 절차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산관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를 하고 자산은 어떻게 평가되고 또 면책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엿볼 수 있었죠. 결국 이 사건은 채무자가 불운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만한 요건은 갖췄다고 법률적으로 판단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선의로 시작했던 가족 지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아들을 돕기 위해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차를 사주고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나고 결국 사업은 실패하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가족 간의 어떤 재정적인 관계가 갖는 그 위험성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좋은 의도가 전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숫자나 절차 너머에 있는 그 개인, 특히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고 좀 치명적인 재정적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법적인 구제 절차 외에 다른 종류의 사회적 안전망은 과연 충분한 건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